안녕하세요. 클라인의 아동 정신 분석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사춘기 분석 기술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고요. 이번 시간에는 직접적인 사례를 가지고 클라인이 어떻게 분석했는가를 보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라인이 분석한 이 아이는요, 12살이고요. 여자아이입니다. 일제라는 일본 시대 일제가 아니라 이름이 일제라고 합니다. 그 아이를 우리 클라인 선생님이 분석했는데요. 보면 증상은요, 분열병적인 특성이 많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 아이의 인성 발달이 지금 멈춰 있습니다. 사춘기에 진입해서 사춘기적인 어떤 특성이 나타나야 되는데 어린아이 같은 유아적인 특성을 나타낸다는 그런 뜻이죠. 그리고 18살이나 9살 정도의 어떤 지적 수준을 보이고 있고요. 이 아이가 굉장히 소심하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그 나이 또래의 어떤 활기 넘치고 에너지 넘치고 뭐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어떤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영화도 보러 가지도 않고 오락도 싫어하고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도 좋아하지 않고요. 그냥 강박적으로 창의성 없는 그런 단조로운 그림만 그리고 있는 그런 아이입니다. 어떤 관심도 없고 흥미도 없고 살아가는 재미가 없는 그런 아이인데요. 그냥 주된 관심은 음식입니다. 음식, 먹는 거와 관련해서는 어떤 갈등이 올 때는 발작적으로 분노를 보이고요. 또 아주 우울해하고 그러거든요. 구강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엄마하고 형제들에게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고요. 이게 바로 또 엄마하고 형제들하고 잘못 지내는 것들이 이게 사회 적응 문제로까지 이어져 가지고 이 아이 친구도 없고요. 누구한테 관심을 받거나 사랑을 받거나 그러면서 이쁘게 보이고 싶어하는 사춘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엄마하고 관계 좋지 않아서 엄마한테 거칠게 분노는 폭발하면서도요. 또 엄마한테 또 강하게 고착되어 있거든요. 엄마를 떠나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이런 문제들을 보이고 있는 아이를 우리 클라인이 어떻게 이제 분석했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아이는 처음 이제 분석에 의뢰되었을 때, 분석을 안 하려고 한 번 받고 가서 분석 안 하겠다고 막 발버둥 치는 거를 엄마가 설득해서 다시 데리고 왔는데요. 이 아이 이제 먼저 딱 치료사 방에 들어왔을 때 자기 방의 물건과 치료사에 바른 게 물건을 이렇게 비교를 합니다. 그리고 또 치료사의 것은 좋지만 자기 것은 나쁘다고 예쁘지 않다고 자기 것을 이렇게 폄하하는 말들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손가락으로 자기 치마 주름을 이렇게 쑥쑥 펴면서 이런 또 작은 동작들을 보이는데 요걸 우리 클라인이 놓치지가 않았어요. 클라인이 분석해보면서 일제가 비교한 어떤 그 대상은 뭐 차 주전자라든지 뭐 테이블 이런 게 아니라 이게 바로 사람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선생님은 아주 좋아 보이는데 나는 뭔가 부족하고 모자라 보여요. 이런 의미로 아이가 자기 자신을 표현하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클라인이 계속 분석해보니까 이게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이 아이 자의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의를 한 자기 자신에 대한 부정감들을 자기가 나쁘다, 어떤 깨끗하지 못하다, 예쁘지 않다는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죄책감을 이런 식으로 아이가 표현을 한 거예요. 그리고 치마 주름을 이렇게 쭉쭉 펴는 것은 자의로 인해서 있던 자기 어떤 몸이 상했을 거라고 아이가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 성기를 치료하려는 의도로 이렇게 치마 주름을 이렇게 펴는 것이라고 우리 클라인이 분석을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조금 이제 아이하고 분석 관계는 이제 성립이 되었지만 이 아이는 어떤 유아적인 성향을 너무나 많이 보였기 때문에 말로 자기를 표현하거나 어떤 연상하는 작업이 안 돼서요. 그렇게 들어갈 때 아이가 너무 불안하니까 이제 놀이치료 기술로 우리 클라인이 바꿔버렸거든요. 원래는 사춘기 아이들 언어 상담을 해야 되는데 이 아이가 너무 유아기적인 태도를 보이고 불안을 많이 보였기 때문에 그런 걸로 들어가지 않고 낮은 단계에 있는 아이들 놀이치료 기술로 이렇게 이 아이들을 분석해 들어갔습니다. 자, 근데 이 아이 그림 그리는 거 보니까요. 몇 달 동안 계속 컴퍼스, 우리는 콤파스라고 그랬는데 그걸로 있잖아요. 단조로운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그리고 근데 이렇게 가만히 그거를 지루한 그림을 이렇게 살펴보고 있으니까 이 분석하는데 보니까 이 그림들이 사람을 표상한다는 것을 클라인이 통찰을 한 거예요. 그리고 그건 바로 어머니의 몸속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대한 궁금증, 그 다음에 몸속에 있는 아이들의 수, 그 다음에 어떤 성차, 이런 남자 여자 그런 것들을 알고자 하는 어떤 강박적인 충동을 그 단조로운 그림 속에서 아이가 표현해낸 거예요. 근데 이걸 보면서 이 아이 그 지식에 대한 욕망, 나는 어떻게 태어났고 엄마 아빠는 무엇을 하고 이런 지식에 대한 성에 대한 강력한 충동을 아이가 억압해서 모든 지식에 대한 어떤 반항적인 거부,
그런 것들로 나타나서 아이가 인성이나 지적 장애가 이렇게 오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우리 클라이언이 분석에 들어갔거든요. 근데 분석이 이렇게 점점 더 이렇게 진행되니까 아이가 차츰 이제 행동 분야에서는 조금 나아졌어요. 교사들의 마음에 들어하고 싶어 해서 공부도 좀 하려고도 하는데, 공부를 하려고 하기는 하는데 이게 자기가 워낙 기초 지식이 없으니까 이 숙제를 못 하는 거예요. 거기에서 애가 너무 낙담하고 좌절하면서 고통을 겪거든요. 뭔가 숙제하는 거에 대한 심한 어려움을 보여요. 옛날에는 무조건 안 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이제 좀 치료를 받고 아이가 나도 선생님한테 이쁘게 보이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데 숙제를 하려고 하는데 이게 숙제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가 너무나 낙담하는데, 자, 여기서 우리 클라이언이 아주 재밌는 분석을 합니다. 자, 일제한테 이제 선생님들이 과제로 에세이를 쓰라고 이렇게 숙제를 내줬는데, 에세이를 쓴다는 것이 이것이 이 일제의 불안을 자극하는 거예요. 뭐냐면 에세이에 뭔가 쓴다는 것은 아이가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이 무지를 자극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지 때문에 오는 어떤 불안이 이 아이를 심각하게 자극을 해버려서 이 아이가 이 숙제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나 큰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단순한 숙제가 아닌 것이고, 이 아이 무의식 깊은 곳에 있는 나는 모른다, 나는 할 수 없다는 이 무지감, 이 무지에 대한 불안, 이것들을 공포를 자극해서 이 아이가 숙제를 못하는 것이었거든요. 이 아이는 지금 뭐를 작업했습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놓고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태어났는가 하는 이 원초적인 지식에 대한 욕망이 있었는데 그걸 몰랐지 않습니까? 그걸 억압해서 이 아이는 지금 모르는 상태에 빠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 무지함이 굉장히 불안함으로 자극이 되는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부모가 성경을 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또 어머니 몸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걸 알지 못했어요. 이 알지 못하는 상황이 아이한테 어마어마한 불안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에세이 써야 한다는 것은 또 고백을 또 의미하니까 이 아이는 또 뭐냐면 자기 자신 안에 있는 이 죄책감, 뭐를 죄를 고백해라 하는 이 죄책감에 대한 불안을 또 자극해버린 거예요. 자, 이러니 아이가 이 숙제를 제대로 하겠냐고요. 그냥 숙제가 아니라 이 아이의 깊은 곳에 있는 뭔가 알지 못하는 거에 대한 불안, 그 다음에 내가 지금 이 아이가 지금 자위도 했잖아요. 그 나중에 조금 더 들어가면 이 아이 오빠하고 선교도 했거든요. 근친상간도 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깊은 어떤 죄책감을 자극하고, 너 고백해, 이 에세이 쓰라는 말이 고백해 이러면서 그 아이의 깊은 죄책감을 자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깊은 곳에 있는 불안과 죄책감을 자극을 하니까 아이가 숙제를 못하는 거예요.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은데도 못하는 거예요, 이 아이가. 자, 그럼 요거 우리 분석해서 해결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아이는 또 그 죄책감의 원인이 자기가 자신이 어떤 자위를 했다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 아이는 일제 또 다른 죄책감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선교를 했을 때 아버지에 대한 소유권을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엄마가 갖고 있죠. 엄마가 아빠하고 같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에 대한 아이의 시기심이 있어요. 그리고 엄마를 향해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엄마를 향해서 공격하고 싶은 공격성들이 지금 막 올라오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이는 자, 이 내가 엄마를 향해서 가지고 있었던 이 공격성에 대한 죄책감도 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 아이가 죄책감이 자극이 되어지겠죠. 자, 이런 여러 가지 마음 깊은 곳에서 불안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었고, 또 다른 죄책감이 또 하나 있어요. 이 아이는 여동생들 이렇게 출생 전후에 이 아이는 동생이 죽어버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을 먹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에 대한 처벌로서 엄마가 나를 버릴 거에 대한 두려움도, 죄책감과 함께 두려움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심층 깊은 곳에 이 아이는 여러 가지 죄책감과 불안, 무지에 대한 불안을 이렇게 막 가지고 있었죠. 이것을 가지고 있는 채로 이 아이가 성장에 들어갔어야 되니 그냥 생물학적인 나이만 먹었지 정말 이 아이한테서는 심리적인 발전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고 그대로 어린아이 상태로 머물러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지적인 성장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요. 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아이가 학습장애도 오게 만들었고, 그래서 이 클라이언 선생님이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불안과 죄책감들을 하나하나 분석해 들어가면서 이게 하나하나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어떻게 분석해 들어가는지는 우리 클라이언 선생님이 이 놀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언어적인 연상을 통해서 이 아이가 그것들을 함께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편안하게 받아주면서 이 아이 그런 모든 죄책감들이 하나씩 해소가 되어졌겠죠. 클라이언 선생님만의 분석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겁니다. 아무튼지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지금 분석을 통해서 이 아이가 자기도 모르게 억눌렀던 그 죄책감들, 그 다음에 불안의 문제들이 언어로 다 이렇게 의식화되면서 하나씩 해소가 되면서 이 아이 학습장애도 해결되고요. 그 다음에 성격 전반에서도 변화가 옵니다. 사회에도 잘 적응하고요. 다른 여자아이들과 친구가 되기도 하고요. 부모 형제들과도 잘 놀아요. 정상적인 소녀의 모습을 보였는데 관심사도 그 나이에 맞는 어떤 걸맞는 수준까지 근접했어요. 학업도 잘하게 돼서 선생님한테 인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자, 우리 클라인 선생님은 뭔가 조금은 불안하다는 게 있었어요. 이 아이 부모들은 좋아졌으니까 분석을 중단하자 이렇게 얘기했는데 클라인은 아니다,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아이 다 해결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근거로 뭐가 되느냐면 불안과 죄책감은 줄어들었지만 이 아이가 지금 어머니에게 고착되어 있는 의존적인 성격을 아직은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걸 그 아이 말 속에서 알았다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이 아이는 자기 주관을 자기 생각을 아직 마음껏 표현해내지를 못하거든요. 이 아이는 무슨 말만 하면 말머리 첫 번째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엄마 생각은 이러면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엄마 생각은 이러이러했어요. 엄마 생각은 저러저러해요. 이러면서 엄마 생각을 말머리 앞에다가 그걸 통해서 말문을 여는 거예요. 자, 자기 생각이 없지요. 자기 주관이 없지요. 독립적인 인격적으로 나오지를 못했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 모든 면에서 아이 생활은 좋아졌지만 이 아이 아직 주체적으로 자기 자신이 나오지 않았구나. 자신의 욕망보다는 엄마나 교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행동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들여다보게 된 거예요. 알게 된 거예요. 클라인이. 그리고 또 이 아이는 아직 동성애적인 경향이 강하지 이성애적인 사랑으로 옮겨가지를 못했어요.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클라인이 아니다. 이 아이는 아직 사춘기로 진입한 아이가 아니다. 더 분석해야 된다. 이러면서 더 분석을 진행해 갔거든요. 이제 좀 더 깊은 단계의 분석, 좀 더 성장을 위한 분석을 들어갔는데 이제 계속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 아이가 그동안에 표현하지 못했던 엄마에 대한 분노를 폭발시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엄마에 대한 분노, 공격성을 이 아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두었지요. 근데 이제는 이 아이가 엄마에 대한 분노, 그런 것들을, 그리고 자기가 아버지를 가지고 있는 엄마에 대한 시기심,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엄마에 대한 강렬한 증오, 공격적인 거, 경쟁적인 태도를 이 아이가 다 의식화하면서 그걸 언어로 다 표현하는 거예요. 그것들을, 그 자신의 그런 것들을 다 보게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엄마에 대한 공격성을 이제 자기 몸으로 경험하게 되면서 의식화시키면서 이 아이는 서서히 이제 엄마와 조금씩 분화가 되어지면서 심리적인 사춘기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아이는 그전에는 아버지를 갖고 싶었던 자신의 그 마음을 인정을 하지 않고 억압했기 때문에 이 아이는 계속 동성애적인 성향에 머물러 있었다면 그런 것들을 이제 공격성을 경험하고 나서부터는 이제 엄마가 경쟁자, 라이벌이 되죠. 그러면서 이제는 엄마 대신에 남자를, 아빠를 바라보면서, 남자를 바라보면서 이성애적인 관심을 이 아이가 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엄마를 향한 자기 자신의 이 공격성을 아이가 의식화되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이들은 내 사랑하는 엄마에 대해서 어떤 공격성을 가진다는 그 자체가 너무 불안해서 너무 좋은 엄마잖아요. 근데 이 엄마한테 향한 내 공격성을 드러낸다는 거, 의식화 시킨다는 것은 정말로 크게 너무너무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이것들을 마음 깊은 곳에 억압하는데 엄마한테 화날 수 있지 않아요. 엄마가 매번 100% 잘해주는 엄마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어떤 부분에서는 실패할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 엄마는 어떤 것, 나보다는 더 좋은 것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시기심도 날 거고, 엄마한테 뺏어오기도 쉽고, 그리고 엄마한테 화가 나기도 하는 건데, 이 자연스러운 감정들을 아이들은 불안해서 확 억압해버릴 때 이게 아이들 심리를 병들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보면 나 엄마 화나게 만들 거야, 나 엄마 미워할 거야, 나 엄마 슬프게 만들 거야 이러면서 언어로 이렇게 엄마에 대한 분노를 표현하는 아이들은 정말로 건강한 아이들이거든요. 그런 아이들 정말로 에너지가 통통 튀지 않습니까? 근데 이 조금 예민한 아이들, 섬세하고 심약한 아이들은 자기 안에 가지고 있었던 이 공격성, 이게 엄마를 파괴할까봐 무서워서 숨겨버리거든요. 근데 지금 일제는 이제 서서히 자신 안에 그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다는 거, 엄마에 대해서 그렇게 화날 수가 있다는 거를 이 아이가 서서히 경험해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좋은 거 다 가지고 있는 엄마, 그 아빠도 가지고 있고, 엄마 돈도 가지고 있고, 적도 2개나 되잖아요.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는 엄마에 대한 시기심, 미움, 그런 경쟁적인 태도를 이 아이가 막
표현하기 시작하면서 이제는 그전에는 그냥 나도 모르게 분노를 표출했다면 이제는 엄마를 대놓고 비판할 수도 있고요. 자신의 생각에 대해서 이렇게 엄마한테 대해서 말할 수도 있고, 이렇게 이 아이가 조금 더 부정적인 감정들을 엄마한테 표현하게 됐거든요. 자, 그전에는 이 아이가 엄마를 비난한다든지 엄마한테 자기의 어떤 의견을 낸다는 거는 이 아이는 어떻게 경험되어졌냐면 어떤 엄마에 대한 격렬하고 과학적인 공격, 구강기적인 그런 과학적인 공격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게 어마어마하게 무시해서 아이가 이것을 환상 속에서 이것을 숨겨두었거든요. 그 당연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게 환상이 자극되어지니까 이 아이가 그렇게 못했던 거예요. 자, 이런 과학증에 대한 분석을 우리 클라인이 다 밝혀서 해결해주고 나니까 이제는 이 아이가 서서히 엄마한테 말로 비난할 건 비난하고 엄마한테 요구할 건 요구하면서 그렇게 과학적인 공격성으로 이렇게 넘어가지 않고 정당하게 합리적으로 엄마한테 대해서 자기 생각을 표현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대해서 때로는 사춘기니까 반항도 하지만 그것이 그렇게 강렬하게 옛날 그렇게 분노 발작으로까지 엄마한테 어떤 공격성을 표현하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는 서서히 엄마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맺게 되고 그러면서 이 아이는 이성애적인 어떤 사랑을 할 수 있는 위치로까지 이렇게 아이가 갈 수가 있게 되었거든요. 자, 여기에서 이제 서서히 이제 분석이 끝나가는 겁니다. 이 아이 이제 엄마에 대한 관계를 공격성을 분석하면서 이제 이 아이가 유아적인 단계에서 사춘기 단계로 넘어오게 되는 거. 이성애적인 관계를 맺고 좀 더 독립적으로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이런 단계까지 아이가 성장하게 된 거예요. 자, 이 사례는 아이가 지나치게 강한 죄책감을 처리하는데, 불안을 처리하는데 실패할 때 이 아이가 잠재기로 이행도 못 되고요. 그 다음에 사춘기로까지 이행하지 못하는 것, 심리적인 발달이 이렇게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춘기 소녀들은요, 어떤 그 지체된 잠재기에 머물러 있을 때 엄마에 대한 그런 공격성에서 비롯된 초기 불안이 있잖아요. 그런 죄책감을 분석해내서 내면 깊은 곳에 왜 이 아이가 잠재기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지, 사춘기로 못 넘어가는지, 이것을 우리가 잘 심리 발달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못 가는 그 원인을 분석해보면, 자, 이 아이 내면 깊은 곳에 초기 불안과 죄책감이 해결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초기 불안과 죄책감을 분석해서 해결해주면 여자아이가 자, 이제는 엄마하고 정당하게 공격성을 표출하면서 엄마하고 경쟁하면서 자, 이 아이가 사춘기로 넘어간다는 얘기죠. 유아는 엄마한테 공격성을 표현하는 게 무섭기 때문에 자, 이 공격성에 대한 죄책감도 가지면서 불안도 가지면서 이 아이는 그래서 엄마가 나를 버릴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엄마한테 더욱더 매달려 버리죠. 요게 유아기 아이들이 보이는 어떤 병리적인 패턴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춘기 아이로 넘어간다는 것은 정당하게 엄마한테 내 소리를 낼 수도 있고, 자, 엄마가 좀 부족한 모습에 대해서 내가 엄마한테 비판도 할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언어로 이런 것들이 주고받거니 그렇게 하면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엄마가 나를 버리지 않고 그거 확실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엄마하고 어떤 건강한 관계를 맺어 나갈 수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이제 건강한 자기 목소리를 내면서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사춘기 자존감을 확립하면서 이 아이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독립적인 인격체가 된다는 얘기예요. 심리적으로 이제는 완전히 엄마로부터 분화되어서 나온다는 그 얘기거든요. 자, 이렇게 할 때 이 아이들은 좀 더 이제는 엄마하고 라이벌이기도 하지만 그 다음에 이제 자기의 여성성에 대해서 자기만의 여성성을 또 가질 수 있고요. 성인의 삶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좀 더 성공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입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온전한 이성애도 가지면서 인성이 올바르게 발달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춘기를 건너면서 요 아이들의 인격들이 이렇게 다듬어진다고 우리가 요 사례를 통해서 배워서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요 마지막 우리가 일제 사례에서 우리가 분석한 것은 바로 엄마에 대한 공격성이지 않습니까? 사춘기 때 아이들 정말 엄마한테 정말 난리 피우지요. 자, 우리 사춘기 자녀들을 둔 엄마들은 이게 너무나 힘들 것인데 사실은 이 공격성이, 이 힘을 시험하는 이 공격성이 아이가 자기가 엄마와 심리적으로 완전히 분화되어서 자기의 인생을 살아나가기 위해서 치르는 전쟁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어머니들이 조금 더 견디기가 쉬울 거예요. 요때 이 심리적인 전쟁에서 이 아이들이 이겨야지만이
사춘기를 완전히 통과해서 독립된 인격적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하지 못했던 그 엄마에 대한 공격성 그런 것들을 이제는 이 사춘기 때 함으로써 자기 힘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된다는 거 우리 어머니들이 알면 조금 사춘기 아이들 자녀들을 견디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면요. 이 일제 사례를 통해서 아이가 이렇게 성장해 나가지 못하는 것, 잠재기에서 사춘기로 이렇게 건너뛰지 못하는 거에서는 아주 내면 깊은 곳에 해결되지 못한 이 불안과 죄책감의 문제가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는 거 우리가 이 사례를 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요거 이 불안과 죄책감을 언어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하든지 아니면 놀이치료를 하든지 그림을 통해서 하든지 이것을 아이들이 의식화시켜서 해소해 줄 때 아이들이 정말로 잘 성장할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